선조 31년인 1598년 11월 19일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관음포로 마지막 도주하는 왜군을 추격하던 중 총알을 맞고 쓰러지면서 싸움이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세계의 전사의 길이 빛나는 유언을 남깁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이라는 7년간의 참혹한 전쟁에서 단 한 번의 해전에서도 패배한 적이 없었으며 위병과 함께 임진왜란 전체에서의 전쟁 승리의 양대축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호칭은 영웅이라는 칭호에 그치지 않고 성웅이라는 극존칭에까지 이를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두고 기존 정설과는 다른 수많은 가설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는 해당 죽음이 임진왜란을 마무리 짓는 전투에서 발생하였으며 그를 둘러싼 엄혹했던 정치환경 등 그의 죽음에 대한 드라마틱한 요소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가설에는 선조 특유의 시기심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왜란 중에 선조를 비롯한 집권자들은 도망치기에 급급했지만 의병장을 중심으로 한 의병들은 중앙조정의 통제를 벗어나 차치권을 갖고 전투에 임했었고 조원, 고경명, 곽재우, 김덕령 등의 의병장들에 대한 백성들의 기대감은 컸었습니다. 왜란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조정은 왜란이 끝나면 의병장들에 대한 백성들의 기대가 자신의 권력 기반을 잠식할 것을 우려하게 됩니다. 조정은 의병장들에게 촉각을 곤두세우다가 척칼을 빼들어 김덕령 장군을 역모 혐의가 있다고 모함하였고 그는 31살 나이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선조는 이순신 장군을 체포할 당시에도 그가 자신을 향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작용했었다고 합니다. 선조는 금부도사에게 이순신 장군을 잡으라 지시한 후 우부승지 김옥미에게 이순신의 죄목에 대해 자백을 받은 후 사형에 처하라고 지시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원익과 정탁을 비롯한 여러 신하들이 전투 중에 군사령관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외병에게만 도움을 줄 뿐이라는 상소문을 올리자 이순신 장군은 겨우 사형을 면하게 됩니다. 극적으로 생명을 건진 이순신 장군은 1597년 7월 원균의 패전으로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 후 13척의 판옥선으로 명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에 선조는 이순신 장군을 죽이려 했던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그를 더욱 시기하고 견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597년 10월 20일 선조실록 기록을 보면 선조는 명량해전에 대해 이순신은 사소한 적을 잡은 데 불과하니 벼슬을 올려주지 않으면서 포상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순신 장군의 죽음이 스스로 택한 죽음이라는 주장은 많은 사람들의 동조를 받게 된 겁니다. 전투 중 적의 유탄을 맞았다는 사실과 스스로 전장에서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았다는 것은 이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입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죽음과 관련한 논란에는 크게 의도적 죽음설과 은둔설이 있습니다. 이 중 의도적 죽음설이 처음 제기된 것은 숙종 때 광주 목사 이민서가 임진왜란 의병장 김덕령에 대해 쓴 김충장공 유사에 등장한 한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의병장으로 활동했던 충장공 김덕령 장군이 역모에 연루되어 죽게 되니 홍해 장군 곽재우는 군대를 해산하고 산으로 들어갔으며 이순신은 해전이 시작되자 갑옷과 투구를 벗고 스스로 총에 맞았다. 그 후 이민서가 1678년 편찬한 신문집인 서하집 김장군전에서도 의병장 김덕령이 옥사하자 모든 의병들은 스스로 목숨을 보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곽재우는 군대를 해산하고 군직을 떠나 벽곡하며 은둔의 당화를 피했고 이순신은 싸움이 한창일 때 갑옷과 투구를 벗고 적탄에 맞아 죽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숙종 때 좌의정인 판부사 이명은 가승발 즉 집안의 역사 기록을 집필한 책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은 용이 주도하게 방비하여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왜 몸을 버리고 죽어야 했을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되 공이 성공한 뒤에도 몸이 위태해질 것을 스스로 헤아리고 화살과 탄환을 맞으면서도 피하지 않았다고 했으니 참으로 슬프도다. 이는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죽으려고 갑옷과 투구를 벗고 전투에 임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2005년 방영된 TV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에서는 이순신의 최후를 두고 말이 많다 보니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 중 부하 장수인 가리포 첨사 이영남이 전사하자 자신의 갑옷을 벗어 덮어주고 자신이 직접 북을 두드리며 눈에 확 띄는 모습으로 지휘를 하다가 저격을 받아 죽는 것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김충장 공유사 중 이순신 장군이 갑옷을 벗었다라는 뜻의 원문은 이순신방전면주인데 여기서 면주는 갑옷을 벗다가 아니라 실제로는 투구를 벗다는 뜻이며 또 투구를 벗었다는 말 또한 실제 투구를 벗었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고 결사적으로 싸웠다라는 뜻의 관용구라는 주장입니다. 이 말은 공자가 편찬한 역사서인 춘추의 추석서인 춘추저 시전에 나오는 말로 진나라 장수 선진이 투구를 벗고 오랑캐의 군사 속으로 쳐들어가 전사했다는 고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해당 논란이 발생한 전후 사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순신 장군이 사망하던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598년 벌어진 노량해전은 이전의 한산이나 명량과는 다른 분위기의 전투였습니다. 이미 막대한 피해를 입은 왜군들이 도망가는 것을 조명연합군이 추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1592년 시작해서 장장 7년에 거친 임진왜란이 승리로 끝나는 시기였던 만큼 굳이 왜군들과 치열하게 싸울 필요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이 전투에서 이순신은 총탄에 맞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세키분해를 격파했던 명량해전에서 이순신의 함대는 사망자가 오직 2명뿐이었는데 이는 판옥선 자체의 우수함과 조선의 이점인 화포의 성능을 극한으로 사용하며 지리적 이점까지 활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마지막을 장식한 노량해전은 원거리 화포전이 아니라 갑자기 근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도망치는 적들을 성능 좋은 화포로 공격하며 쫓아내기만 하면 됐던 노량해전에서 200명에 육박하는 전사자가 발생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왜군들이 사용하던 조총의 유효사거리는 최대 100m 남짓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판옥선은 일본의 주력이었던 안택선보다 더 높은 함선이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순신 장군이 조총에 맞았다는 건 거의 적성과 맞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난전이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이 이 정도로 적과 가깝게 싸웠다면 대장선이 거의 선봉에서 돌격을 했어야 가능했었다는 점입니다. 단 13척으로 적과 맞서 싸우던 명량해전 당시에도 근접전은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과 조선군이 일본군과 벌였던 백병전은 극적 긴장감을 위해서 각색한 장면이었고 실제로는 원거리 화포전으로 거둔 승리였습니다. 만일 이순신의 지휘선이 호위함도 없이 도망가는 적진으로 뛰어들었다면, 그것도 갑옷과 투구도 벗은 채였다면 이것은 의도적 죽음설로 볼만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결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만일 고의적인 죽음이었다면 이순신 장군이 본인의 명예로운 자계를 위해 곁에 있던 수많은 병졸들을 함께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뜻이 되고, 이것은 자신에게는 엄격하며 부하에게는 너그러웠던 이순신의 생애 전반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순신 장군이 백병전에 임했던 근본 원인은 왜군의 극렬한 저항과 함께 명나라 제독 진린의 무모한 돌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투에 임했던 이순신에게 자신의 통제 범위 밖에 있던 명나라 제독 진린은 계륵 같은 존재였습니다. 진린은 초반에 자신이 대국에서 도움을 주러 온 입장임을 내세우며 거들먹거리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이순신을 노야라고 부르며 존칭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명나라 군사들의 처벌 권한까지 내어줄 정도로 이순신의 편을 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뇌물에 관대하고 명예욕 또한 충만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진리는 노량해전에서 공을 세우기 위해 앞장서 돌격을 감행했고 이순신 장군은 상국인 명나라 제독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난전 상황으로 뛰어들었던 겁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노량해전이 끝나고 이순신의 죽음을 들은 진리는 노약께서 나를 구하러 오시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오? 라며 울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노량해전이 벌어진 시각은 밤이었고 이순신 장군이 총에 맞은 것은 아침이었습니다. 진린을 찾기 위해서는 최대한 적진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도망치는 왜군을 향해 진린 제독이 북을 치며 먼저 나갔다가 오히려 포위를 당했고 등자룡과 이순신이 그를 구하기 위해 포위망에 뛰어들었으며 결국 진린을 구해냈으나 이후 이순신 장군은 사망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변수가 많았던 노량해전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이순신 장군이 이러한 급박한 전황을 모두 계산해서 의도적으로 죽음을 당했다는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좀 더 근거가 더 그럴싸하다고 알려진 은둔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둔설은 정확히는 죽음을 가장한 은둔설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노량해전에 끝난 뒤 이순신 장군은 결국 선조의 시기와 질투로 제명대로 살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친족 및 측근들과 함께 합의하에 노량해전에서 죽음을 위장한 뒤 숨어 살았다는 주장입니다. 이 은둔설의 근거는 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어록에서 시작합니다. 예로부터 대장이 자기가 세운 전공에 대해 인정을 받으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는다면 대개는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운 법이다. 나는 적이 물러나는 그날의 죽음으로써 유감되는 일을 없애도록 하겠다. 이순신 장군은 스스로 세운 전공의 위대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울 것 또한 예측하였고 그래서 왜군이 물러나는 노량해전에서 죽어서 유감이 될 일을 없게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문맥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일종의 자결 예고로 보이지만 선조로 인해 죽는 죽음 대신 스스로 죽음을 위장하여 죽음을 피해가겠다는 암시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썼다고 알려진 다음의 시에서도 이러한 의지는 잘 드러납니다. 아득하다 북쪽의 소식 들을 길 없네. 외로운 신하 때 못 만나 하니구나. 소매 속엔 적을 꺾을 방법 있건만 가슴 속엔 백성 구할 방책이 없네. 천지는 캄캄하여 설이 엉키고 산과 바다엔 피비린내 진동하네. 말을 풀어 화양으로 돌려보낸 뒤 복권 쓴 처사되어 살아가리라. 즉 자신은 왕을 잘못 만난 신하라서 왜군을 물리칠 방법은 있지만 왕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을 구할 방법은 없다는 것을 한탄하며 전쟁이 끝나면 타고 다니던 말을 돌려보내고 투구를 벗고 일반 유생들이 쓰는 복권을 쓴 뒤 조용히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선조의 이순신 장군에 대한 견제와 시기심은 명나라군에게조차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정유재란 때 명나라군 총책임자인 병부상서 양호는 이순신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선조로부터 이순신을 보호하기 위해 명나라 황제인 만력제로부터 면사첩을 받아왔을 정도였습니다. 면사첩이란 황제가 내리는 일종의 보증서였습니다. 원래는 전쟁 때 거짓으로 적에 가담했던 자들이 자칫 잘못되어 처형될 위기에 놓일 때 그들을 살려내는 증명서로 쓰였는데 차츰 용도가 확대되어 어떤 경우에도 죽음을 면하는 보증서로 통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선조의 처형 명령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의 조카인 이분이 쓴 기록에 따르면 이순신 장군이 왜군의 총에 맞아 죽을 당시에 이순신의 곁에는 이순신 장군의 아들인 회와 조카 완 그리고 몸종이었던 기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열한 전투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인 이순신 장군의 곁에 부장급 군관이나 경호를 위한 군졸들이 없었다는 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전라우 수영의 기록을 보면 사령관 함선에는 항상 90여 명의 기라졸이 배정되어 있었으며 이순신 장군은 중앙의 갑판 2층에 있었으니 눈에 잘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이순신 장군이 사망했다면 당연히 차순위 군관이 함대를 지휘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령관이 사망하였는데도 그 사실조차 아무도 모르고 있었으며 군인도 아닌 20세 전후의 맏아들과 조카가 해전이 끝날 때까지 깃발을 흔들면서 함대를 지휘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순신 장군의 은둔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들은 장군의 아들, 조카와 마찬가지로 이순신 장군의 은폐 작전에 동조하였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또 다른 정황적 증거도 있습니다. 야간에 해전을 하면 배의 기동력을 발휘하기 어려우므로 조선군에게 불리합니다. 그러므로 과거 이순신 장군은 야간에 해전을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사망한 시각이 새벽 2시인데
이것은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은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어둠을 이용했다는 주장입니다. 더구나 더 큰 의문점은 맏아들과 조카가 함께 배를 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란 중에 20여 번의 전투에 직접 참가하였는데 그들이 해전에 참가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순신 장군이 유탄에 맞은 것을 본 유일한 목격자이며 해전이 끝날 때까지 여러 시간 동안 그의 죽음을 숨겼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들보다 더 이상 좋은 대안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선 수군에게 있어 야간 전투는 결코 유리한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조선 수군이 운용하던 거북선과 판옥선에는 고려 말부터 개량해 온 대형 화포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선박 전후좌우에 장착된 대형 화포를 주력으로 전술을 구사했고 화포의 우수성은 조선 수군의 전술적인 우위로 나타나 연전연승을 거두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조선군이 사용한 화포는 일본군의 조총에 비해 사거리가 월등히 길었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적을 공격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육지전과는 다르게 조선 수군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 일본 수군은 중소형 함선을 운용하였으며 조총을 주무기로 하여 근접 백병전을 위주로 전술을 펼쳤습니다. 일본 수군의 전투 방식은 본래 외구식의 해적 전술이었는데 이는 상대방의 배에 갈고리를 걸어 넘어 올라탄 뒤 백병전을 벌이는 등선 육박 전술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왜군의 조총보다 사거리가 길고 연사 능력이 뛰어난 활을 쏘고 우월한 함포를 활용한 조선의 전술로 인해 왜군이 근접전을 쓸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는 조선의 판옥선이 외선보다 훨씬 크고 높았던 까닭에 배에 올라타는 것이 용이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일본 측이 고열을 짜내어 내놓은 대안이 야간 기습 전술과 조선의 큰 배 한 척을 일본 작은 배 여러 척이 에워싸서 공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에 함선을 대형화한 아타게 분해를 대거 제작해 정유재란 때 전장에 투입했습니다. 이 같은 점을 바탕으로 원균이 지휘한 칠천량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크게 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칠천량해전을 제외하면 조선 수군은 그동안 이순신 장군의 지휘하에 사거리가 좋은 화포를 바탕으로 한 원거리 포격전으로 끌고 갔고 이러한 전략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노량해전에서는 굳이 이런 장점을 버리면서까지 야간에 전투가 벌어진 것은 어둠을 틈타 이순신 장군을 도피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다만 노량해전이 야간에 벌어진 데에는 사실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노량해전 당시의 일본 수군과 조명연합수군의 규모에 대해 살펴보자면 일본 수군의 경우 함선 500여 척에 병력 6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반면 조명연합수군의 경우 대소선을 모두 합쳐 146척에 병력 2만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전쟁이 끝나가고 병력이 본국으로 철수하는 길이었기에 시마지의 수군도 그리고 고니시의 육군도 도주로를 확보하기 위해 필사의 자세로 전투에 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일본 수군이 노량 해협을 지나 외교를 봉쇄하고 있는 조명연합수군을 역으로 포위 공격하면서 동시에 외교에 주둔한 고니시의 군대가 그 배후를 위협했더라면 조명연합수군으로서는 견디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순신 장군으로서는 재빨리 노량으로 향하여 대항해서 일본 수군을 요격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노량해전은 조선 측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해전이 아니었으며 양쪽 모두 최대의 병력을 동원하여 결사적으로 맞붙었던 최후의 대결전이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지휘관이 자신의 은둔을 위해 제 맘대로 전투 시간을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주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선사회에서 민족의 영웅 위치에 있는 양반 신분의 고위 관료가 수년간 숨어 지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사회였던 만큼 정황적 증거만으로는 은둔설 또한 쉽게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은둔설은 이순신 장군의 죽음 이후의 행적에서 더욱 탄력을 받습니다. 우선 이순신 장군이 사망한 날짜는 1598년 11월 19일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신이 고향인 아산으로 옮겨진 날짜는 그로부터 20일 뒤인 12월 10일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는 의문이지만 전후 상황에서 낙후된 조선의 교통망을 감안해 본다면 이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장례는 그로부터 80일이 지나 해를 넘긴 1599년 2월 11일에 치러졌습니다. 아무리 겨울이지만 사망한 후로 3달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부패가 심각해졌을 때이며 특히나 조선의 유교 문화에서 시신을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84일 만에 장례가 치러진 것은 이순신 장군이 사후 선조로부터 우의정 벼슬을 받아 당상관에 오르면서 당시 법도에 따라 3개월 후에 장례를 치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으므로 이 또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15년 뒤인 1614년에 기존의 금성산에서 옆에 어라산으로 무덤을 이장했다는 것입니다. 애초 이순신 장군이 묻힌 금성산 내 묘자리는 명나라의 유명한 풍수학자이며 이순신과도 친분을 맺고 있던 투사충이 직접 정해준 명당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은둔설을 믿는 이들이 주목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죽음을 위장하고 살던 이순신이 이때 실제로 사망하였기에 원래 묘에서 약 1km 떨어진 곳으로 이장하는 척하며 실제로 진짜 장례를 치렀다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 또한 존재합니다. 전란이 끝나고 어수선할 때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한 인물의 후손들이 선조 39년인 1606년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그에 걸맞는 장례를 치르기 원하자 선조 역시 이를 허락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평남공신 해성군 최왕과 청성군 이걸 등이 처음 묻힌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니 허락해달라고 한 것에 선조가 그 급에 맞는 은정과 물품을 내려 장례를 치를 수 있게 윤허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보았을 때 이순신 장군 역시 이런 이유로 이장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풍수학자이자 친우였던 투사충이 직접 명당으로 골라준 묘자리를 옮겨야만 했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온전한 답이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한 최근에는 조선 숙종 때 공신들의 충성 맹세 기록을 담은
이식공신해맹 측의 이순신 자손이 제외된 것이 확인되면서 다시 한번 논란의 불씨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식공신해맹 측은 숙종 6년인 1680년 열린 회맹제를 기념하기 위해 1694년 왕실에서 제작되었으며 총 20종의 공신과 그 후손 명단이 나열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숙종 6년인 1680년 회맹제에는 초대받은 489명 중 412명이 참석했으며 해당 명단에 올라갈 경우 본인은 물론 자손들까지 땅과 돈노비 등 광범위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소위 말하는 금수저의 지위가 대대손손 세습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식공신해맹 측엔 총 489명이 초대를 받았으나 병가나 상중 등의 사유로 불참한 이들의 명단까지 별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회맹제 참석은 공신의 권리이자 의무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처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순신 장손과 관련한 기록이 없다는 것은 왕실이 결정한 참석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증거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한 점은 조선왕조실록 숙종편에 보면 이순신 장군에 대한 내용이 제법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신 사당을 만든 것도 숙종 32년 때 일이었고 숙종은 해당 사당에 친히 현충사라는 효율을 내렸었습니다. 또한 실록 숙종 행장에서는 이순신 자손으로 입조한 자는 수령으로 봉하고 그 제사를 폐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회맹축 명단에 이순신 장군이 누락된 것은 정치적인 판단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맹제가 거행된 시기와 이 회맹축을 조성한 시기가 15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 숙종 제위 중 일어난 서인과 남인 간의 정치적 알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조선 최초의 회맹제가 열렸던 1392년 참석했던 개국공신 중 상당수가 10년도 못 가서 왕자의 난에 연루되어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그 이후 조선시대 공신 체쿠는 총 28차례였는데 이 중 4분의 1이 논란 끝에 무효가 되었으며 이 밖에 공신 자격을 획득하고도 처형당하거나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 점을 감안하면 이순신 장군이 명단에 없는 것도 이러한 정치적 소용돌이의 결과물로 해석해야지 은둔설과 연관짓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웅인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대하여 이런저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무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황 증거만으로 의도한 죽음 또는 은둔설을 지지할 수는 없으며 여러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노량해전에서 전사했다는 것이 정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의 죽음이 논란이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역사에서 이순신 장군의 전사에 대한 아쉬움과 그 당시 조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 유익잼TV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